안녕하세요. 이인철 작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심리적 요인으로 그 첫 번째는 상인을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당시 정주 국가들이 외진을 배척하고 성을 쌓아나갈 때 칭기스칸은 각국의 상인들을 우대하며 나라 밖의 정보들을 속속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첩자로 이용해 적국 군대에서 누가 용감한지, 성곽 보초는 몇 시간마다 교대하는지, 보초망에서 어디가 약점인지 등을 파악했죠. 미리 이런 정보를 획득한 칭기스칸이 전쟁에서 유리한 것은 당연하죠. 임진왜란 전에 왜가 조선에 첩자를 보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조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만들었죠. 또 세계 2차 전쟁에서 히틀러가 연합국에 패한 원인 중 하나가 영국 정보부가 미리 독일의 군사 암호를 해독해서죠. 그만큼 전쟁에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을 정보 전쟁이라고도 하죠. 칭기스칸이 상인을 우대한 이유가 여기 있었고, 상인들도 자기 세력을 넓히려는 생각에 칭기스칸의 첩자 역할에 협조합니다. 1206년 몽골족을 통일한 태무진은 칭기스칸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후 이런 고민을 하죠. 우리 몽골 땅은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초원의 풀이 없어지면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 하므로 몽골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농사로, 호라즘은 장사로 대마을을 이루며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여 살까? 칭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해 각 국가들이 무역하는 길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면 몽골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나라는 중국도 유럽도 아닌 호라즘 제국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삼가함수 공식입니다. 아랍인들은 18세기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법칙을 실생활에 활용했죠. 사실 이 공식은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번 마호메트 탕생지인 메카를 향해 절을 하죠. 그때 이 삼각함수를 통해 시간과 방향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칭기스칸은 호라즘 제국으로 상인을 보내 교육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물건을 탐낸 호라즘 성주가 상인들을 첩자로 몰아 살해합니다. 그래도 칭기스칸은 참고 다시 사신단을 보내 상인들을 죽인 성주를 몽골로 압송하라고 요구하죠. 이에 호라즘 술탄인 무함마드가 사절단의 수염을 밀어버리고 사절 단장을 처형하는 희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분노한 칭기스칸은 호라즘 정벌을 결심하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전쟁을 선택했으니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이에 무함마드는 코웃음을 칩니다. 당시 호라즘 제국은 명실상부 중화 문명과 함께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죠. 또 무함마드는 40만 대병력을 갖춘 무소불위 1인자였어요. 칭기스칸은 호라즘을 공격합니다. 호라즘 제국은 2년여 만에 초토화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칭기스칸은 첩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했기에 호라즘 성주의 의심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칭기스칸은 전쟁 명분을 위해 일부러 상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상인을 통해 호라즘의 정보를 입수한 칭기스칸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 통상요구는 형식에 불과하고 어차피 호라즘 제국은 칭기스칸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심리적인 두 번째는 심리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칭기스칸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 항복하면 평화를 보장하지만 저항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신만이 아신다 라며 협박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협박에 순순히 굴복할까요? 당연히 대항하는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칭기스칸은 저항하는 금나라 수도 베이징을 점령한 후 성안을 불태우고 주민들과 개까지 모두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항했던 호라즘 제국을 점령한 후 사람들을 학살하죠. 또 카스피해로 피한 무함마드를 추격하고 인도로 도망간 그의 아들을 끝까지 뒤쫓죠. 그리고 동유럽을 점령한 후 대항한 성주의 머리를 창에 꽂아 성벽에 매달고 주민들 시체의 길을 자릅니다. 그러면 칭기스칸은 왜 이렇게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을까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나라들이 미리 겁을 먹어 항복한다는 거죠. 또한 점령을 당한 후 반란을 일으킬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칭기스칸은 이런 목적으로 심리전을 이용했다는 거죠. 칭기스칸의 가계도입니다. 몽골은 장자 상속제가 아닌 분할 상속제를 시행했기에 본처 자식 4명의 자손들이 정복지를 독립적인 지로 나누어 지배했죠. 5대 황제 쿠빌라이 칸은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고 몽골 제국의 종주국을 자처합니다. 칭기스칸의 잔인한 정보 방식은 2대 황제 우구데이 칸부터 바뀝니다. 이때부터 점령지 약탈이 아니라 관리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하죠. 그 배경에는 거란 출신의 정치가이자 지식인인 야일 초제라는 인물이 있었죠. 우구데이 칸이 금나라를 점령한 후 저항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일 초제가 죽이는 대신 세금을 걷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설득하죠. 야일 초제로 인해 금나라 140만 명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우구데이 칸 때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수나라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민족이 아닙니까? 당연히 고려는 28년 동안 대몽항쟁을 하죠. 또 조정이 항복한 이후에도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이동하며 끝까지 저항한 부대가 삼별초이죠. 그런데 만약 칭기스칸이 침략했다면 또 야율초제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고려라는 나라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칭기스칸에 의해 사라진 나라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죠.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몽골 제국이 정복한 국가 중 최초로 고려 황실과 혼인을 했기 때문이죠. 즉 고려의 태자를 사위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칭기스칸 손자 쿠빌라이 칸의 딸과 충렬왕이 혼인을 하여 이런 족보가 형성되어 충선왕은 칭기스칸의 고손자가 되는 거죠. 한 번 맺은 혼인은 공민왕까지 7대 동안 몽골 황실 여성과 혼인이 이어집니다. 우리 민족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몽골군은 고려에서 공료를 착출해 끌고 갔어요. 공료는 처녀 중에서 차출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좋은 풍습이 생겼죠. 원나라 말기에 고려 공료인 기씨가 기황후가 됩니다. 이분은 드라마의 기황후이고요.
실제는 이분이 기황후입니다. 기씨와 원순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이로 인해 기씨는 제2황후에 등극합니다. 그 후에 기황후는 대원황후로 불리죠. 이 사각형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바로 이분이 대원황후의 아들로 북원의 2대 황제인 소종입니다. 북원은 원나라 말기 명나라에 의해 만리장성 북쪽으로 밀린 후 불린 나라 이름이죠. 이런 관계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전에 몽골을 몽골하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몽골 사람들에게 큰 욕입니다. 몽골은 무지몽매하다는 뜻으로 중국이 몽골에게 정복당한 치욕 때문에 몽골족을 폄하하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심리적 요인 세 번째는 이민족이라도 인제는 등용했다는 겁니다. 칭기스칸은 금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서하를 침략합니다. 그 이유는 금나라와 연합할 수도 있기에 미리 배후를 제거하자는 거였죠. 서하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축성술이 발전한 나라였죠. 몽골 기병이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높이 뛰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 주위를 포기하고는 주변 강의 물길을 성 쪽으로 몰아서 침수시켜 정복하죠. 그리고는 저항한 성 안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기술자들입니다. 칭기스칸이 이 기술자를 동원해서 만든 게 뭐죠? 이 투석기와 운제죠. 칭기스칸 기병은 초원에만 살았기에 공성전에 약하고 바다가 없기에 수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사실 몽골인들은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리가 안짱다리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말을 타기에 안짱다리가 된 거죠. 대신 시력은 엄청 좋습니다. 푸른 초원을 멀리 바라보기에 눈의 피로가 덜한 거죠. 칭기스칸은 금나라를 침공할 때 이 공성 무기를 사용해서 정복합니다. 또 호라즘 정벌할 때도 이용하죠. 이렇게 칭기스칸은 점령지마다 기술자를 활용해서 몽골군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거죠. 메가더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 기록을 없애고 칭기스칸의 전쟁사만 남겨놓으면 거기서 모든 군사적 교재를 얻을 수 있다. 칭기스칸 군사조직의 기본은 천호제입니다. 이 천호제의 장점은 한 사람이 10사람에게만 전달하면 위에서 아래까지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하달되는 피라미드식 조직이죠. 이런 체계는 오늘날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과 같은 군대 조직인 거죠. 그런데 천호제가 칭기스칸 때 와서 유독 위력을 발휘했을까요? 그것은 지휘관 임명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칭기스칸은 이민족이라도 오직 능력과 충성심을 보고 천호장에 임명했죠. 기존의 혈연 부족 중심의 임명 방식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라도 전공을 세워 지휘관을 할 거야 라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유일하게 전쟁이니까요. 이 전투력이 칭기스칸 군대를 최강으로 만든 거죠. 또 칭기스칸은 이민족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경제 지식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의 재정 계획과 운영 방법 등을 전수받는 데도 적극적이었죠.
칭기스칸의 이런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몽골 제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몽골족은 라마교의 일종인 장생신을 믿었지만 칭기스칸은 자기 종교를 이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칭기스칸은 종교 탄압의 저항성을 알았기에 각 나라의 고유 종교를 억압하기보다 인정하는 것이 몽골에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칭기스칸 대법령에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하게 대우하라며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서는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가 공존했죠. 칭기스칸 때부터 수천 개의 역참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세계를 연결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역참이란 장거리 여행 시 쉬기도 하고 숙식도 하는 일종의 터미널로, 이 역할의 장점은 안전하게 어디든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아랍의 양탄자가 유럽 거실에 깔리고 헝가리 와인을 유럽 잔에 따라 북경에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도자기는 청아백자입니다. 청아백자의 제작 조건은 형태 유지가 가능한 흙재료와 변색되지 않는 안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흙재료와 안료는 어느 지역에서 나왔을까요? 흙재료인 고룡토는 양쯔강 이남 지역이고 안료는 중동의 시리아에서 나온 거죠. 즉, 이 청아백자는 중국의 고룡토와 중동의 푸른 물감이 만났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아백자는 몽골 제국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자기였던 겁니다. 이 청아백자는 17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되고 유럽인들은 이 자기에 열광하죠. 이 소주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증류주로 알코올과 물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추출해 만들죠. 그러면 이 증류법을 최초로 발견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 증류법이 몽골을 통해 고려로 들어와 소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당시 중국의 달력으로 몽골을 통해 들어온 이슬람 역법을 참고하여 만든 거죠. 이 편지는 몽골 황제 구육한이 유럽의 교황에게 보낸 것으로 이 종이를 고려에서 만들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로써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이 몽골 안에서 교류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심리적 요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3편 칭기스칸에서 배울 리더의 성공 법칙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